안녕하세요. 오늘은 문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성분인 문장 성분에 대해서 수업을 나가볼게요. 문장 성분을 배우는 이유는 문법이라는 말 자체가 문장이 구성되는 법칙을 이제 알려드리는 것으로서 우리는 한국말에 이제 능숙한 숙련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규칙들을 영어적인 규칙으로 적용시켜서 영어를 해석하면, 즉 영어의 규칙을 외우고 나서 해석을 시작하면 훨씬 더 간결하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을 해드린다라는 걸 일단은 말씀드리고, 이 영상을 보는 만큼 굳은 다짐을 하고 오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이 문법 규칙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넘어간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수업을 진행해 볼게요. 일단 문장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분은 단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단어가 모든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해석에 따라서 그 성분 구성 요소가 달라져요. 그러면은 즉 간단하게 말해서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은 명사라고 칭하는 카테고리로 범주화시키고요. 묻고요. 그리고 동작을 나타내는 건 동사라는 단어로서 범주화를 시켜서 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의 성질을 묶은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품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이걸 몇 가지로 나누느냐? 단어의 성질에 따라서 나눠보니까 총 8가지로 8품사로 나누어지게 되더라고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8품사들은 어떻게 나누어지냐면요. 중요한 순서들을 일단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명사,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고요. 그 다음에 그걸 대신 써주는 대명사.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작을 나타내주는 동사, 그리고 상태나 상태를 나타내주는 형용사, 다음 부가적인 요소에 속하는 부사, 그리고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로 총 8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 품사를 세분화시켜서 묶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분류가 나뉘어지게 될 거예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이따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단어들은 8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단어들을 문장에 들어갈 재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 재료들이 문장을 구성하는 위치, 즉 구성 성분 안으로 이제 들어가야 될 거예요. 문장이 마구잡이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위치마다 품사가 정해져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위치의 형태도 살펴보면 형태를 가진 공식이라고 해서 형식이라고 부르는데 총 문장의 구성의 형태의 형식은 5가지로 간단하게 요약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는 당연히 1형식이고요. 그 다음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으로 나누어지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제일 앞에, 문장 제일 앞에 나오는 걸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주된 단어이기 때문에 주어, 주체가 되는 단어죠.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건 그 주체의 동작을 설명해주는 서술어가 됩니다. 그래서 주어, 서술어의 문장의 형태가 1형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 문장 안에 들어갈 품사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고 나서 적용을 시켜볼게요. 이 형식에다가. 이렇게 묶은 이유는 이 단어는 혼자서 활용이 가능한, 혼자 쓸 수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묶은 거고요. 밑에 같은 경우에는 혼자 쓰임이 불가능한 단어이기 때문에 항시 다른 단어들이 같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 놓은 거고요. 감탄사는 나중에 배울 거라 아예 그냥 따로 다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그럼 여기 점선을 표시한 이유도 아셔야 될 거예요. 점선을 표시한 이유는 명사부터 형용사까지는 문장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리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리를 차지하는 중요한 품사에 속하게 되고요. 부사는 자리를 차지 못해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점선의 표시에 체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문장이 다 끝나고 나서 부사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여기라든지 이곳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어서 문장이 들어갈 수 있는 품사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8품사가 재료라면
오형식은 그 재료를 구성하는 틀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나오는 게 문장이다라는 말씀드렸고요. 문장의 구성 성분, 즉 형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형식은 주어, 서술어, 주격, 보어로 구성이 되고요. 3형식은 주어, 서술어, 목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4형식은요. 주어, 서술어, 간접 목적어, 그리고 직접 목적으로 구성이 되고요. 5형식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구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도 조금 세분화시켜 보면요. 이렇게 나누어지게 될 건데요. 나눈 기준을 잘 살펴보시면요. 여기는 주어라는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는 서술어라는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형식을 기준으로 위에는 없고 밑에는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뭐가 보이죠? 목적어가 보일 거예요. 즉, 이 단어를 나눈 기준은 이 형식까지의 서술어 단어들은 목적어가 필요 없이 쓸 수 있는 동사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목적어 없이 문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밑에 3형식부터 5형식까지는 무슨 동사겠어요?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의타적인 동사, 타동사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선생님, 저는 자동사가 뭔지, 타동사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의미만 아실 땐 그 동사에다가 뭘? 이라고 물어보시면 좀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목적어의 해석은 을, 률의 해석이 돼야 되기 때문인 거죠. 예를 들어서 야, 너 뭘 마셨니? 라고 했을 땐 물을 마셨어 라고 했을 땐 마시다는 타동사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서 1형식부터 간략하게 한번 문장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1형식 먼저 보겠습니다. 1형식은 주어, 서술어의 형태를 구성하는 문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제 1형식에 들어가기 앞서서 사실 문장의 형식이라는 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네 가지 위치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주어 위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어떤 품사인지, 서술어 위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어떤 품사인지, 목적어, 보어 위치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가 어떤 품사인지를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을 적용시키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주어 위치, 서술어 위치, 목적어 위치, 보어 위치죠. 주어 위치는 사람이나 사물이 들어가게 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웃는 이가의 해석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행복하게라는 부사는 주어 위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행복하게가 밥을 먹는다. 말이 안 되죠. 근데 철수가 밥을 먹는다라고 했을 때 철수는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주어 위치에는 명사 내지 대명사가 들어가게 되고요. 서술어 위치에는 동작이나 그 동작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동사가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목적어 위치도 을의 해석이 되기 때문에 행복하게를 말이 안 되죠. 근데 행복함을 느끼다. 행복함이라는 명사는 되죠. 행복한 을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 위치도 명사, 대명사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보어 위치는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장 구성에서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은 명사, 대명사가 들어갈 수 있고 추가적으로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1형식을 이제 볼게요. 동사가 자동사라고 했는데 보통 내 몸을 가지고 내가 하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얘기해요. 내가 다리가 있어서 가고 있죠. I walk.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근데 갑자기 분필이 목적어요. 분필을 가지고 있어야만 걸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분필이 없어도 되죠. 그래서 걸어 다닐 때는 I go school이라는 말을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I go라고 했을 때 school을 그냥 쓸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치사에는 반드시 위에 명사를 포함해야 되고요. 이제부터 잘 들어주셔야 돼요.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의 역할을 보통 수행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나 장소의 해석으로 많이 나타내줘요. 그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I go school 했을 때 지금 얘는 명사, 즉 대명사, 얘는 동사. 학교 자체도 사물의 이름이 되면 명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명사는 문장이 다 끝난 다음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나는 학교 간다. 끝난 거잖아요, 자동사로. 그렇죠? 내 학교에 가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에라는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전치사, 방향성을 나타내는 전치사 to인 거죠. 그래서 I go school이 아니라 I go to school 해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이렇게 전, 명, 부라고 부르게 되고요. 부사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묶여서 해석에서 빠져도 무방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동사가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알게 됐고요. 얘는 해석상으로 장소를 나타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아침에 학교를 간다라고 말을 했을 때 the morning이라는 말도 아침이라는 말도 역시나 품사상으로 나누면 명사에 속하게 됩니다.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이죠. 근데 역시나 여기도 문장이 끝나고 나서는 부사밖에 못 들어가요, 사실. 얘도 지금 부사. 얘도 부사가 돼야 되는 거죠. 어떻게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명사 앞에 뭐를 더해주죠? 전치사를 더해주게 됩니다. 그럼 아침이라는 건 대략적으로 새벽 6시부터 낮 12시 정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일 거예요. 그럼 그 시간을 나타내주는 전치사는 in이 되겠죠. 그래서 in the morning이 여기도 역시나 전명구의 역할을 해주면서 해석상으로는 시간을 나타내주게 되는 거죠. 이어서 이 형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식은 문장 구성이 주어가 제일 먼저 나오고 이어서 서술어 그리고 주격 보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대부분 궁금해하시는 게 주격 보어가 무엇인지를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게 보어라는 거는 보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누구의 보충어죠? 주격 보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주어를 반드시 보충하게 돼 있는 단어인 거예요. 그리고 품사는 뭐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사 내지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 am a student. 다음에 I am happy. 두 문장 이미 해석을 하실 줄 아실 거예요. 자, 문장 분석해 볼까요? 주어, 서술어, 주격, 보어. 주어, 서술어, 주격, 보어. 나는 학생이다죠. 내가 누구라는 설명을 받고 있어요? 학생이라는 설명을 받고 있죠. 이 학생은 품사가 어디에 속해요? 명사에 속합니다. 그래서 주격 보어 위치에는 명사가 들어갈 수 있고 주어를 보충 설명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밑에 문장도 마찬가지겠죠. I'm happy. 나는 행복하다인데 행복한 형용사의 상태를 설명을 하게 된 거죠. 행복한 상태이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이라는 단어는 형용사에 속하잖아요. 그 주격 보어 위치에서 형용사가 들어가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 준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팁 하나 드리면 주격 보어 앞에 있는 동사는 비동사인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비동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몇 형식에 많이 쓰인다? 이 형식에 비동사가 많이 쓰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3형식을 보게 될 건데요. 3형식은 주어, 잠시만요. 3형식 적어드릴게요.
삼형식 같은 경우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하댔어요. 그렇죠? 그럼 예문 한번 볼게요. I eat an apple. 나는 사과를 먹는다. 해석이 되죠. 그렇죠? 근데 동사는 반드시 뭐를 필요로 한다? 목적어를 필요로 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먹는다. 뭘? 단어가 없으면 문장 성분이 구성이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뭘? 사과를. 사과는 품사가 어디에 속해요? 명사에 속하게 됩니다. 행복한을 먹는다. 형용사는 안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목적어이지 뭐 명사만이 들어가서 완벽한 문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동사에 그래서 뜻을 뭐라고 물어보겠죠? 뭘이라고 물어봤을 때 무엇을 이라는 해석이 되는 게 삼형식의 문장이 되는 거죠. 지금부터는 사형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사형식의 설명을 드리고 삼형식을 더 깊게 설명드리기 위해선 이 접속사의 기능을 알아야 돼요. 혼자 쓸 수 없는 단어겠죠. 접속사는 반드시 첫 번째 센텐스, 문장이 완벽한 문장이 있어야 되고요. 이어주는 센텐스 두 번째 문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접속사는 보통 and, but, or 같은 형태의 단어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사형식, 오형식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잠깐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필기를 하시는 건 좋은데 나중에 보실 때 필기하시는 건 좋은데 들으면서 필기하는 건 조금 지양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들을 때는 듣고 그 다음에 제가 필기해 드린 건 잠시 영상을 멈춰 주신 다음에 필기를 하셔도 충분히 시간이 되니까 두 개를 동시에 하다 보면은 집중도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사형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형식은요, 일단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동사를 수여 동사라고 많이 불러요. 근데 이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수여라는 게 뭐예요? 주고 받는 상장 수여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간략하게 이걸 그냥 상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상을 대상인 목적어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냥 허공에다가 이 상장 목적어를 전달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고받는 동사는 많이 있겠지만 나중에 정리해 드리면 어찌됐든 주어, 그 다음에 서술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나오게 되죠. 이제 보시면요, I gave him a pen이라고 봤을 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주어, 서술어, 힘이라는 사람이 간접 목적어, a pen이라는 사물이 직접 목적어가 되겠죠. 해석은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에게 펜을 줬다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고받는 동사들. 근데 이 문장이 삼형식의 형태로 목적어가 직접 목적어가 먼저 나올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냐? I gave a pen 이런 식인 거죠. 근데 문장이 이미 끝났죠. 직접 목적어로 달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문장이 끝난 다음에 힘을 넣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얘는 품사가 어디에 속하죠? 그렇죠. 대명사에 속하게 됩니다. 그럼 이 대명사를 완벽하게 문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붙일 수 있는 품사는 뭐밖에 없었죠? 그쵸. 부사밖에 없기 때문에 부사화 시켜야 돼요. 명사 앞에 뭐를 붙이면 된댔죠? 그쵸. 전치사를 붙이면 되는데 힘을 안 들이고 그냥 보통 주는 건 방향성만 나타내주면 돼요. 그래서 방향성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to가 되는 거죠. 그래서 I gave a pen to you 했을 때 to him, to him 하면 이 to him은 전명구가 되는 거고 여기서도 방향성, 즉 장소에 가까운 의미로 부사로서 해석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삼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것도 있나요? 있죠. 하나만 보여드리고 바로 넘어갈게요. I made a cake. 내가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누굴 위해서 만든 거죠. 정성과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요. 그럴 때는 전치사가 for가 되는 거고요. him 그러면은 나는 그를 위해서 케이크를 만들었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의 위치가 바뀌면 사형식이니까 I made him a cake이 되는 거죠. 나는 그에게 케이크를 만들어 줬다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오형식을 보시면은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목적격 보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목적격 보어가 뭐죠? 보충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쵸? 목적어를 보충하게 됩니다. 예문은 나중에 조금 더 세분화 시킬 거고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I made him a captain 그리고 happy라는 단어도 추가시켜 드릴게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도 I made a cake for him이 사형식이 됐을 땐 I made him a cake이 됐고 여기도 모양은 똑같이 보일 거예요. 그렇죠? I made him a captain. 하지만 얘는 사형식, 얘는 오형식이라는 걸 해석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간혹 해석이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절대 그는 케이크가 될 수 없어요. 그죠? 그를 케이크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나라는 주체가 그에게 케이크를 전해주게 되는 거죠. 하지만 밑의 경우는 목적어는 목적어의 보충을 받기 때문에 나는 만들었을지언정 내가 그를 대장으로 만든 거죠. 즉 그가 대장이 된 거예요. 그 자체가 대장이 되는 거지 내가 그에게 대장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창조주처럼 신처럼 만들어 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해석을 주어, 서술어, 목적어, 목적격 보어이듯이 내가 만든 거고요. 목적어는 목적격 보어가 돼서 그를 대장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나는 그가 대장이 되도록 선출했다, 뽑았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목적격 보어 위치는 형용사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만든 거고 그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는 행복한 상태를 설명하죠. 그래서 해석은 나는 그가 행복한 상태로 만들었다.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다라는 해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단순한 팔품사와 오형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바로 다음 시간은 여기서 그럼 문장이 복잡하게 들어갔을 땐 어떻게 그 복잡한 문장이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그걸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해를 시켜드리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